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2030 세대가 다시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젊은 층이 매수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대를 보면 2019년 가격대에서 급급 매물이 일부 먼저 소화가 됐습니다. 그 후에 지금 호가가 일부 또 올라서 거래가 되는 이런 가격대는 2020년 가격대입니다. 2020년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영끌족 분들이 더 이상 늦으면 평생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이런 분들 사이에서 막 급속도로 퍼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받아봐야 통장을 스치고 지나갈 뿐 돈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일부 유튜버들이 막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던 때가 바로 2020년부터 2021년 초중반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쯤은 거래가 좀 줄면서 하나씩 그냥 그렇게 거래되던 것들이 최고가를 막 찍던 그런 시절입니다. 꼭 2021년 정점에 집을 산 사람만 영끌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대, 그리고 과거 부동산 화랑기의 아파트 매수세, 이렇게 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젊은 층에 관한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기사들의 특징을 보면, 제목을 보면 먼저 타이틀이 뉘앙스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서 부동산이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사 타이틀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격적인 반등장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규제 완화 효과로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일부 급매물 위주의 저가 거래나 바닥인식이 있는 일부 단지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등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상승장이 다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고 내용도 그렇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아주 쥐꼬리만큼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부동산 기사의 트렌드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입 비율 중에 20대, 30대 비중이 지난해에는 26%에서 2월 달에는 34.7%까지 치고 올라갔다고 많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보면 생애 최초로 아파트, 빌라 등 이 집합 건물을 매수한 사람 중에는 또 39.52%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4명은 처음 집을 산 사람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 비중은 2013년 2월 달에 46.5%가 된 이후에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근 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두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올해 초에는 50, 60 세대는 집을 상대적으로 덜 샀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집을 사고 팔았던 경험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매수를 상대적으로 덜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험이 적고 수입과 자산이 부족한 세대에서 집을 샀던 기간이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물론 생애 최초 매수자의 증가는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대출이나 세제 규제를 꾸준히 풀어온 어떤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부동산 폭락론을 조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컨셉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집을 사고 싶은 수요는 대한민국 안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집을 사야 할지 모르겠고 기왕 집을 사는 거 잘 사고 싶습니다. 잘 산다는 이야기는 살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고 팔 때는 상대적으로 또 비싸게 팔 수 있어서 내가 큰 이득까지는 아니라도 집을 손해보고는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두시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채널입니다. 부동산이 다시 오르면 오른다고 저는 말씀드리겠다고 꾸준히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고 자산 상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분석을 한다는 게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진짜 나는 그래도 모르겠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다주택자 그리고 50, 60 세대들이 집을 사는 그 타이밍을 따라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주택자 그리고 50, 60, 70 세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복덕방 하나쯤은 찜쪄먹고도 남습니다. 복덕방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커피도 한 잔 얻어먹고 비타 500도 한 병 얻어먹고 순진한 웃음을 띠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야기를 한번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을 집을 사고 팔면서 저절로 체득하게 된 어떤 스킬과 부동산의 흐름을 정말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부동산 관련 지식도 정말 해박합니다. 지금 제가 저의 삼촌 세대, 부모님 세대를 욕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만 따라 해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월, 3월 달 요 두 달간 거래는 2020년도 가격이 많은데 젊은 세대가 매수를 많이 했고, 이분들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다, 50, 60 세대가. 그런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생애 첫 매수자는 서울에서 어디가 비율이 가장 높았을까? 은평구, 도봉구, 중랑, 노원구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2020년 그 시절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정답을 알 수 있는 거고, 현재는 내가 정답을 찾아서 마킹을 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부동산 스타 강사 믿고 샀는데 집값 상투 잡은 투자자 눈물, 이런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경매도 있고 많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강의 중에는 일단 전문가가 짜잔하고 등장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로 일단 포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말로 추종자들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특급 기밀을 일부 유료 회원에게만 알려주겠다고 유료 컨텐츠를 개설합니다. 회원을. 그리고 유료 강의를 통해서 이걸 또 매매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유명 강사 A씨가 30여억 원을 뺏은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B씨는 매물을 소개한 다음에 그 개발업자한테 또 수수료를 받았지만 실제 개발 계획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거는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스스로한테 또 책임을 지우기도 합니다. 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다음번에는 더 빨리 움직여서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실제 거래량을 예로 들면서 이런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물론 제가 좀 성급하게 4월 1일 데이터를 인용을 했습니다.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노리려던 저의 패착이었고 성급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서울의 경우 규제 지역이 대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실거래가 신고가 늦은 이유가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있는데 그 중에 꼭 그 증빙을 첨부해야 했습니다. 그런 집들이 서울에 많았습니다. 그냥 거짓말로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꼭 그 증빙을 첨부해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과태료가 무섭고 행정처분도 무섭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신고하려고 하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늦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빙을 첨부하지 않고 그냥 적어서 내기만 하면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가 실제로 빨라졌습니다. 저도 이번에 중개하면서 3일 만에 후딱 신고해버려서 아주 맘 편하게 있었던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그동안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또 많았고 억울하게 과태료를 맞은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덕방 시장이 막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이 계약일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라고 봐왔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만 들어와도 그날이 계약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똑같이 혼동해서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월 10일 날 가계약금 1,000만 원을 걸고 실제 계약서 작성은 집주인이 뭐 외국에 있든지 해서 한 달 후인 3월 10일 날 계약서를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2월 10일에서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3월 10일에 계약서를 썼다고 이날부터 계산을 해서 30일 안에 신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 실제 계약서를 작성도 안 했는데 실거래가 신고를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의하라고 지금 각 지자체 부동산과에서 복덕방들한테 안내문이 막 날라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 실거래가 신고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빨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제가 이런 아저씨들처럼 여러분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저 역시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팀으로 움직이지만 저는 이걸 혼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고 돈도 더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저에게 집 매수하고 싶다고 아직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 저도 선의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제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체 모든 거래에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조회수로 얻는 광고 수익은 큰 돈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유료방 개설해서 책을 만약에 판매합니다. 요즘은 전자책 만들면 돈도 안 듭니다. 이걸 2만원, 3만원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돈 안 들이고 이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1,000원짜리 머그컵을 여러분한테 10,000원에 팝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은 뭐 저랑 개인적인 소통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저한테 사주고 싶겠죠. 그러면 이 원가 1,000원짜리 머그컵을 그런 분들이 또 다 사줍니다. 5,000명이 이 머그컵을 사주면 그 돈이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밥 사주고 싶은 분은 전자책 사줍니다. 참 돈 벌기 쉽죠? 그리고 카페도 개설합니다. 네이버 카페, 뭐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구독자 수만큼 또 카페 회원수가 늘게 되면 카페에 광고 수익도 엄청나게 생깁니다. 네이버 카페 이거 돈 벌 수 있는 창구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블로그를 제가 예전에 할 때 물론 지금은 안 하지만 제가 아파트 하나를 콕 찍어서 목표로 찍으면 그 아파트를 검색하면 관련된 블로그가 상위 노출 3개에서 5개는 다 제 걸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저만의 노하우라서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그 아파트를 검색한 사람들은 저한테 중개를 의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책을 판매하거나 유료 강의하시거나 또 카페 운영하시거나 기타 등등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하시는 그런 유튜버 분들 다 나쁜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른 거지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걱정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 유명해지면 TV에도 나갈 거고 유료 부동산 강의에도 이제는 나갈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광고도 막 덕지덕지 붙일 겁니다. 그동안 강의 제안이 와도 제가 거절했었고 그거 다 얘기 드렸죠. 그리고 또 광고 제안도 뭐 거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 거 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 할 거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은 덜 유명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서는 또 가난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한테 단 한 번도
돈 이야기 안 한 사람이 바로 와이프입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사달라고 저한테 쫄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와이프한테 감추는 거는 댓글을 볼까봐 그런 겁니다. 온갖 비아냥과 욕설이 난무하는 걸 와이프가 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심한 욕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채널에서 저절로 걸러주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볼 수 없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채널 운영자니까요. 이제부터는 댓글 관리를 하도록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냈습니다. 그리고 신랑한테 단 한 번도 돈 소리 안 하고 여태까지 잘 살아준 아주 고마운 와이프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누나, 택배 좀 그만 시키면 안 될까? 차라리 명품을 사. 그게 싸게 맥힐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